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가능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는 셀프암 진단에 대한 정보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보통 특정 증상을 스스로 체크해보라거나 자가검사법, 특정한 생활습관의 변화 등을 제안하면서 마치 이를 따르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셀프암 진단 방법들은 정말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셀프 진단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셀프 진단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나 방법을 따르다가 실제 문제를 간과할 수 있으며 반대로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안감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셀프 진단 정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암이라는 병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인터넷 마케팅의 범람 속에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방문자를 늘리는 데 사용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셀프암 진단이 유용한 보조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나도 그랬었죠. 완벽한 몸매를 기대하며 인터넷을 뒤져가며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한 달 만에 10kg 감량, 일주일 디톡스 다이어트 같은 광고들은 얼마나 매력적이던지요. 중학교 때 별명마저 통통이었기에 날렵한 몸매를 갖고 싶었던 욕망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겐 분별력이 없었고 핫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면 일단 따라해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방법은 하루 5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는 초저열량식이었어요. 한 주를 굶주린 상태로 살았습니다. 처음엔 몸무게가 줄어들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체력은 바닥을 치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겨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몸무게가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이잖아요. 몸은 예전보다 더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 후 영양제를 먹으며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도 시도해보았어요. 그러나 이 역시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은 되었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영양 불균형은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날 위한 해결책은커녕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노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속된 실패 속에서 깨달은 건 아무리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정보라 해도 제 몸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를 통해 몸이 좋아지려면 무턱대고 인터넷 정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출처가 명확하고 전문성이 있는 자료를 찾는 일에 집중했어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나 세계보건기구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합니다. 최신 학술지나 연구 논문은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듣기도 했어요. 나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조건적인 배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 구성입니다. 특정 음식군을 완전히 배제하는 식단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식단을 구성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장기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지 단기간에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죠.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를 피해가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건강을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는 우리 몸과 정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나를 이해하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은 자세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책상, 운동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을 들고 출근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종종 스마트폰 화면 속에 빠져 아침 준비를 마칩니다. 그렇게 도착한 사무실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업무에 집중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것은 체중과 피로감, 줄어드는 것은 건강과 에너지일 뿐입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이 지속되면 결국 허리, 목, 어깨 등 신체 곳곳에 통증이 오고 나중에는 내과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것이 바로 책상 운동입니다. 책상 운동이란 직장 내에서 특히 책상 앞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집중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중 하나의 운동 방법으로는 목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면서 목 뒤쪽을 살짝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이는 목 뒤쪽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시간 앉아있어서 올 수 있는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회전시키는 동작입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조금씩 반경을 넓혀가면 어깨와 등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손목 스트레칭, 발끝 들어올리기, 허리 돌리기 등 다양한 책상 운동 방법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여 습관으로 만들어 간다면 어느새 몸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거나 업무 중간중간 5분씩 짧은 휴식을 활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한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로 아침을 시작하고 활력을 돋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이번 이야기는 커피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우선 커피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자. 일부 전문가들은 커피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단기적으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일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3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한다. 한편 커피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여러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데 이에 따르면 커피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커피가 위산을 자극하여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을 수 있어 과도한 섭취 시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5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되었다. 심지어 커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커피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카페인 의존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커피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섭취량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따라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의 신호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커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강의를 여는 교수님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영준 교수였다. 김 교수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도 감기에 자주 걸려
병원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다. 의사는 그에게 면역력이 약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이로 인해 김 교수는 면역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김 교수는 세계 각국의 면역력 관련 연구를 공부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면역력 강화 비법,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강의를 만들었다. 그 강의는 학부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즉, 온 마을이 김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강의 첫날, 김 교수는 강당에 서서 신비롭고도 따뜻한 미소로 참석자들을 맞이했다. 처음으로 그가 소개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그는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연구 목적으로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차츰 몸이 가벼워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청중은 그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다. 다음으로 김 교수는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으며 무지개 식단이라는 슬로건을 제안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 논문과 씨름하며 잠을 줄이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 결과 몸이 자주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하루에 7에서 8시간은 꼭 자도록 노력했으며 면역력이 확연히 향상되었음을 느꼈었다고 말했다.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였다. 그는 연구실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명상을 시작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청중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명상이 아니어도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였다. 김 교수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강조하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동 어리게 설명했다. 강의가 끝난 후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며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이 5가지 요소를 실천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수의 강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건강해져갔다. 면역력이 강화된 마을 사람들은 김 교수를 면역의 수호자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렇게 김 교수의 작은 강의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김 교수의 꿈이 실현된 순간이기도 했다. 그 마을은 이제 감기나 작은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마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